경찰이 두산건설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왔죠.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보완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자, 이평론가님,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두산건설이 이제 성남시에 땅이 있었어요. 사업 부지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면 용도 변경을 해야 돼요. 네. 사실은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자기가 땅을 사긴 샀는데 이게 사업 용도로 쓰기 부적절해 가지고 이 시나 뭐 지자체 사업 용도 변경 신청을 하는데 이게 잘 안 해줘요. 네. 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실무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제안을 이제 받게 되느냐 하면, 그러면 이 용도 변경을 우리가 해줄 테니 그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기부 체납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네. 일정 부분을 이제 그 지자체를 위해서 개발을 했을 때 개발 이익에 대해서 개발 이익의 일부를 내놓게 돼 있는 예. 겁니다. 15%를 내놓게 돼 있는데 그 중에 5%를 그 기부 체납을 하지 말고 그걸 우리가 기부 체납에서 빼줄 테니 네. 그거를 성남 FC의 후원금으로 내달라. 이렇게 이 얘기가 됐다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쪽에서 지금 용도 변경 허가까지 받은 거예요. 예. 그 바람에 이 두산건설은 지금 지가가 상승해서 뭐 매우 큰 이득을 지금 본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을 지금 경찰 쪽에서는 이게 제3자 뇌물을 받은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지금 이제 규정을 짓고 이번에 검찰 쪽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겁니다. 예. 경찰이 1년 만에 뒤집은 이번 사건인데 조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작년 9월에 사실은 불송치 결정을 내냈거든요. 증거 네네. 불충분으로. 근데 1년 지났잖아요. 1년 지나고 나서 이걸 갑자기 입장을 바꿔가지고 다시 송치, 물론 검찰이 요청을 했어요. 검찰이 경찰에게 다시 보완 수사를 해달라 요청을 했고, 이제 추가 증거로 나온 게 그거더라고요. 어떤 증인이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네네. 그 증인이 중요한 증언을 했다. 그게 이제 추가 진실이에요. 그리고 하나 분명하게 이번에도 동일하게 나온 결과는 이재명 대표에게 돈이 흘러간 건 하나도 없다. 예. 그건 명확하게 지난번에 이런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제3자 뇌물이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돈을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논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3자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그 국정농단 사건과 예. 연관돼 있습니다. 그때 많이 알려졌고, 그때도 사실은 최순실, 지금은 최성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그분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 공동체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경찰이 3자 뇌물죄를 적용을 시켰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저는 적용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예. 지금 이 상황은 성남FC라고 하는 기관 자체가 성남시에 소속된 조직입니다. 그리고 구단주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구단주가 되는 거면 자동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재명 시장이 구단주였지만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 출신의 시장이에요. 성남시장이. 그분이 구단주예요. 신상진 시장이죠. 네, 신상진.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과연 제3자 뇌물죄가 되려면 공무원이 다른 사람에게 압력을 가해서 편의를 봐주고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한테 돈을 지불하게 만드는 거고, 그게 경제 공동체 영향을 네. 미쳐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성남FC는 그 이익 관계가 서로 나누거나 아니면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을 예. 하는 거예요. 성남FC에 돈이 들어간 것이 결국 성남 시민을 위한 돈이 되는 것이고, 성남FC가 당시 상당히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화에서 넘어와 성남FC가 됐잖아요. 그렇죠.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도 그 땅이 원래는 병원 부지였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분당이나 이 지역에 병원들이 많이 있어요. 서울대병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땅을 개발을 해서 좀 활성화시키고 경제적 이익이 나면 세금도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에게 적극적으로 유치 작업을 했던 것 같고, 예. 그 과정에 이제 두산이 연결이 돼서 아마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도 없고 경제 공동체도 아닌데 지자체장이 사업 유치를 위해서 기업에게 일정 부분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중에 나온 개발 이익의 일부를 환수한 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죄, 지금 최 교수 말씀하셨죠. 제3자 뇌물죄가 적용하려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공무원이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도록 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뇌물죄가 이번에 성립하려면 두산건설의 성남FC 후원의 대가성이 있었느냐, 또 부정한 청탁이 오갔느냐 이 여부인데, 이재명 대표는 수사관청이던 작년 8월 SNS에 성남시 소유인 성남FC가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도
시민의 이익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최 교수님, 이재명 대표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청탁과 뇌물의 이 단어의 네. 설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을 유치하고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역이 경제가 활성화시키려면 공장이나 기업을 유치해서 그 공장이나 기업이 사업을 해서 거기서 이익을 내고 고용도 창출하고 세금도 더 많이 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서 지금 성남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사례들도 있고 최근에 오늘인가 어디 사진을 제가 봤는데 홍준표 대표께서도 예전에 그 경남도지사를 하실 때 경남 FC에 후원받은 그 사진을 찍은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어떤 활동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과연 뇌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걸 예를 들어 편의를 봐준 거, 예를 들어서 기업을 지자체장이 그 유치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지자체가 기업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경우 있잖아요. 땅을 무상으로 빌려준다거나 세금 감면을 해준다거나 행정의 일정 부분에 좀 혜택을 준다거나. 베네핏을 줘야 기업 입장에서 들어갈 이유가 있는 들어오니까요, 거니까. 지방에. 그죠? 그래서 예. 그걸 과연 여기서 말하는 뇌물을 받기 위한 하나의 어떤 청탁을 들어준 거다. 예. 이렇게 볼 거냐의 문제. 이게 저는 법리적으로 논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이제 경찰은 그렇게 보고서 이 그 송치를 했지만 이제 재판 과정에서는 이 청탁과 뇌물이라는 조건, 이 조건이 과연 지금의 그 성남시에서 있었던 일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법리적 논쟁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소위 본인과 관련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그동안 노코멘트 거의 침묵으로 일관했는데 오늘 민주당 최고위가 끝나고 기자들이 이번 사건 관련해서 묻자 경찰에 물어보세요. 왜 뒤집혔는지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어떤 해석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사 방향도 지금 바뀐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꼭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지난해 이제 이게 경찰 쪽에서 불송치 결정이 난 이후에 이 고발인이 이의 제기를 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검찰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건 자체가 검찰로 넘어가요. 자, 그런 상태에서 검찰 쪽에서 이걸 수사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갖고 내부에서 논란이 좀 발생하죠. 예. 그래서 사실은 상하 간의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지검장하고 그 밑에 차장검사하고 갈등이 있어서 예. 차장검사가 뭐 이렇게 사직하겠다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 논란을 거친 끝에 결국은 다시 재수사를 하기로, 그래서 재수사가 들어간 그런 거고, 이 결정이 난 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거의 말기쯤이죠. 그때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자, 그런 걸 가지고 이거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경찰이 입장을 바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뭐 일부 이제 그 혐의 내용들이 좀 보도를 타고 있긴 한데 지금 보도된 내용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일단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 제3자 에게 이제 그 이익이 결국 돌아가는 그 구조라고 이제 그 법적으로도 명시가 되어 있는 거 조금 전에 보여주셨는데, 네. 제3자라고 할 때는 개인일 수도 있지만 법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남 FC가 제3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가장 개인적으로 제가 의문이 가는 지점이 뭐냐면, 성남시 입장에서 그냥 뭐 예를 들어 15% 기부 체납 하기로 돼 있으니까 15% 기부 체납 받아서 그럼 본인 자체 예산으로 다 흡수한 다음에 예. 그거를 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성남 FC에다가 지원금을 더 줘도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구단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왜 하필 그 딱 5%만 따로 떼서 성남 FC로 이걸 바로 후원하도록 했는가? 조건으로 내걸었느냐? 예,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뭔가 있을 수도 있다. 지금 아직까지 밝혀지지 아니한. 그래서 만약에 그것과 관련해서 누군가 관련자들이 있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또 그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의 뭐 측근들이라든가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충분히 뇌물죄 성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이 사건 내용이 좀 더 알려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고독스러운 이재명 대표,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봉하마을을 갔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또 권양숙 여사도 예방했는데요. 지금 이 시기에 봉하마을을 간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그 이재명 대표나 지금 민주당 쪽에서 가장 많이 제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정치 탄압. 네. 그러니까 정치 탄압으로 인해서 좀 불행한 일을 겪으신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예. 라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또 진보 지지층들은 보통 통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약간의 그 어떤 뭐 그런 효과를 좀 노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정치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그 자기를 좀 보호해 달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진보 지지층을 향해서 좀 발신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어찌됐건 뭐 친노 친문계의 지지 기반이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확고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일종의 공조 체제까지는 만들었는데 확고하게 그쪽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의 지지 기반을 조금 더 이번 기회에 확고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도 함께 담겨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취임 후 계속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있죠. 벌써 5번째 제안을 했는데 계속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이유, 최 교수님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정책 대안을 가진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초당적 협력에 의지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뭐 정치적 쟁점과 관계없이 민생 문제라든지 국민이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같은 경우에는 여야 가리지 않고 나는 협력할 의지가 있다. 네. 그리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결국.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협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야 간에 잘 아시는 것처럼.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좀 실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그래서 반대로 그러면 민주당은 협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영수회담에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 또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책적 대안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된 야당이다 하는 부분들을 네. 부각시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대표가 선출되고 나면 그때 같이 만나자 예.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영수회담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당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정책 대안을 가진 정당으로서 현재 윤석열 정부가 잘하지 못하는 정책적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협치, 즉 초당적 협력의 의지를 갖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영수회담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 관련 경찰 수사 내용을 보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좀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이 대표 장남 불법 도박 의혹, 그리고 자택 옆집이죠. 비선 캠프로 썼다 의혹, 또 무료 변론 의혹이 있습니다. 또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가운데 성남시 의회 상대 로비 여부 5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계속 이런 날선 분위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그런 가능성이 높죠. 근데 아마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투트랙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가능한 한 이와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계속 민생 얘기예요. 예. 그리고 최고위원회나 이제 당내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주로 이제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투트랙을 계속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민생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권 후보로서의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예. 대안으로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지지율이 더 빠지면 빠질수록 또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으면 않을수록 이재명 대표의 민생 행보가 더 부각되게 만드는 전략을 쓸 거고요. 반대로 한편에서는 정치 탄압, 정치적인 수사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켜서 현 정부가 전 정부 또는 본인의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주면서 이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좀 끌어올리는 또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런 전략적 행보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로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종훈 평론가님 고맙습니다.